안녕하세요. 애면 언니들 장수정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음 주에 찾아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찾아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사다난한 5월을 보냈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방송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초조한 마음으로 있다가 최근에 또 재밌게 읽은 책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책은 그레이스 M. 조의 책 두 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령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죠. 이 책. 유령 연구에 대해서 좀 잠깐 요즘 읽은 책들이라고 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제가 요거에 이어서 또 그레이스 엠주의 다른 책 전쟁 같은 맛이라는 책을 또 읽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근데 너무 좀 좋았고 너무 인상 깊게 읽어서 유령 연구도 너무 좋았는데 요거까지 같이 읽으니 더 좋았더라.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좀 유령 연구 그리고 전쟁 같은 맛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전쟁 같은 맛이 먼저 출간되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전쟁 같은 맛이 2003년도에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책은 미국에서는 2021년에 나왔습니다. 뭐랄까요, 회고록이자 논픽션이라는 장르로서 그 전쟁과 어머니 그리고 나 작가의 관계를 좀 설명한 그런 책이었고, 네,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최근에 읽었던 논픽션 중에서 단연코 좋았던 책입니다. 이거를 읽고 많이 우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 분들도 있고 되게 좀 아무래도 좀 슬픈 이야기들 그리고 좀 약간 한의 정서, 한국인의 한의 정서를 불러오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약간 그런 슬픔을 느끼신 분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막 눈물이 펑펑 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 밑에 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슬슬 차오르는 어떤 답답한 기분이기도 하고 슬픈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안쓰러운 막 짠한 마음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모녀관계를 시작으로 한 얘기잖아요. 이 유령 연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령 연구도 뭐랄까요, 전쟁 그리고 양공주로서 살았던 엄마의 경험, 말해지지 못한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뭐랄까요, 그 이야기할 수 없음이 유령이 배회하는 것처럼 자기 세대를 비롯해서 엄마 세대와 자기 세대를 비롯해서 되게 배회하게 만든다. 인간을 배회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포함하는 그런 모녀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쟁 같은 맛 같은 경우는 이 모녀 관계를 시작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경유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주제를 좀 묶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좀 놀라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게 코리안 디아스포라이기도 하고, 전쟁을 겪은 세대,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군정이나 아니면은 미군과의 관계나 아니면 그런 한국 정부의 어떤 전쟁 후를 다루는 방식이나 그리고 또 미국으로 이주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첫 번째 세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세대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여성으로서 또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좀 개인적인 제가 최근에 읽었던 망고와 수류탄에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것은 그대로 역사이다. 개인이 겪은 것이라고 해서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니다. 역사의 어떤 유별나고 독특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그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고, 정말 이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거 자체가 엄청난 역사적 기록이구나. 이거 자체가 논픽션으로 쓰인 이 책 자체가 엄청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읽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이거 유령 연구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올해 초에 읽고 나서 유령 연구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쓰인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나 좀 인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또 이 책까지 더불어 읽으니까 완전 정말 이런 감동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야기를 남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그런 독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이 두 책을 생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딴 데로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령 연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책이 한참 후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책이 2023년에 나왔죠. 2023년에 출간이 되고 이것이 2025년 겨울에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유령 연구는 2008년에 나온 그레이스 엠조 박사님 그레이스 엠조의 박사 논문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2008년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에 이제 이게 책으로 나올 그런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보여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차마 이 책을 받아보시기 전에, 물론 이 판은 아니죠. 미국에서 나온 책을 받아보시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좀 아픈 이야기도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2008년에 이어서, 이 책을 13년 만에 내셨어요. 13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책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이 출간됐고, 미국에서는 13년 만에 나왔던 책이 이 전쟁 같은 맛이라는 책입니다. 네. 박사 논문을 하실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유령 연구가 너무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박사 논문 할 때 저는 그게 그러니까 과정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미국은. 와, 이 논문을 이렇게 써도 된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에피소드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좀 읽어드리면 411페이지에 있는데, 본 논문은 흔히 양갈보라고 번역되는 양공주라는 표상을 한인 디아스포라에 출몰하는 유령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게 내 계획서의 첫 문장이었다. 발화될 수 없는 트라우마를 들리게 하고 유령의 현현을 가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꿈작업, 실험적 글쓰기, 공연과 같은 무의식적 방법론을 활용하겠다는 안을 냈다. 교수들이 논문 계획서를 검토하는 동안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양적 연구 방법만을 고수하는 중년 백인 남성 학과장이 처음 입을 열었다. 어쩐지 당신은 이 유령이라는 단어를 그저 재미로 쓰는 것 같지 않네요. 정말 귀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백인 교수가 소리쳤다. 인터뷰를 안 하네요.
연구 대상자 인터뷰는 연구자로서 기본적인 책임 아닌가요? 그 교수도 퍼트리샤 선생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퍼트리샤 선생님은 그레이스 M 조의 스승입니다. 지도 학생이 이러도록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죠?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는지 그냥 격앙된 목소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나는 그 공격의 상당 부분이 어디까지 사회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볼 수 있게 나를 격려해 준 퍼트리샤 선생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수한테 이런 걸 어떻게 사회학 논문이라고 지금 쓰려고 하냐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교수는 접시를 손에 들고 그 가장자리에 연필을 균형 맞춰 세우면서 내게 학관의 정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접시가 사회학계라면 퍼트리샤 선생은 이 연필이에요. 교수들은 선생의 학생들이 더 이상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넓히는 걸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약간 되게 뭐랄까 기존 학계에서도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논문을 쓰려고 하셨고 그 퍼트리샤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거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퍼트리샤 선생님과 나는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에서 흔히 쓰이고 당연시되는 유령이라는 단어가 구식 사회학자들한테 그렇게나 충격적이라는 사실이 어이없어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 일은 내게 수치심을 안기고 상처를 주었다. 광기에 대한 오해와 여성에게 강요되는 침묵에 대해 이렇게나 오랫동안 고민해온 나에게 이 백인 남교수는 학계에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엄마처럼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쵸. 기존 학계에서는 이 연구를 하겠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험난한 저도 그냥 이 책만 봤을 땐 너무나 이런 연구를 이런 유령 연구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물론 고스트라는 게 여기서는 일반적인 어떤 미국 내 아시아계 연구자들에게 좀 그래도 통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연구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 학계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구나 이런 걸 또 읽으면서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기존의 논리적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 양적 연구의 세계, 그러니까 인터뷰가 가능한 세계, 사람들을 연구하는 인터뷰가 가능한 상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의 세계 이런 것들과는 좀 멀리 있는 다른 길을 가는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렇게 쓰시게 됐구나.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이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논문을 통해서 살려내겠다. 내가 엄마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몰라요. 엄마가 이랬는지 어쩐지는 어머니가 말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렇게 연구하고 그 주변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살려내는 그런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그 과정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책이 전쟁 같은 맛이고요. 이 전쟁 같은 맛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레이스 M 조에게도 유령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의 피해와 관련한 연구 되게 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잔인하고 충격적인 폭력의 그런 기록들을 계속 연구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나 그랬을 때 유령이 나오는 거죠. 약간 꿈처럼 나오는데 그 연구하면서 나타난 그 유령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지시를 내렸다. 몸에 다시 살을 붙여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그 몸에 라는 마지막 그 문장이 있는데, 이게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연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어떤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로 수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 이 살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또 그건 또 다른 또 맥락을 또 아실 수 있을 텐데, 그거 자체가 되게 저한테 좀 너무 이 연구하는 이 이유가 너무 멋있고, 사실 이 멋있다는 것도 저의 시각이죠. 그분은 그레이스 엠조는 어쩔 수 없고 나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고 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인터뷰나 이런 걸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나 납득 가는 이유. 납득이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러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연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 사람이 왜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 연구는 너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연구구나 라는 거를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가끔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이해 안 될 때 없으신가요 혹시? 왜 굳이 이런 걸로 종이 낭비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정말 설득되는 그런 이유들로 이 책을 쓰셨다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두 권의 책은 어머니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구성하고 만드는데 정말 자기의 온 커리어와 일생을 바친 딸의 이야기가 이 두 권의 책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구들도 뭐 한국전쟁이나 다른 소수자 연구도 하고 계시고, 또 음식사회학 또 강의도 하신다고 써있던데, 그런 것도 너무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른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머니의 이야기를 복원이라기보다 다시 쓰고 그런 과정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딸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전쟁 같은 맛에 보면 여기는 별로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없었어요, 유령 연구에는. 근데 전쟁 같은 맛에 보면 되게 에너지틱한 그리고 매력적인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되게 많이 묘사하고 있고, 어머니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해도 정말 생판 모르는 나라로 그런 감행하는 용기, 떠나는 용기를 가진 여성인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이분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때 떠났던 많은 여성들이 아마 그런 용감함,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짐작을 하게 됩니다. 또 어쨌든 뭐 양공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했지만 자신이 돈을 벌고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된 그런 여성들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되게 잘 매력적으로 다루고 있다. 어머니가 너무 진짜 여장부 스타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시기를 만났다면 되게 많은 일들을 하셨을 그런 분이라는 느낌,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던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이 그레이스 엠조가 15살일 때 조현병이 발발했다고 이제 이 저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성인이 돼서 엄마 이제 15살 때는 엄마가 좀 아픈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어머니가 기지촌에서 일을 했다는 것, 한국의 기지촌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또 듣고 가족의 비밀을 명시적으로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랄까 거부당한 느낌을 그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우리 집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명시적으로 어머니가 기지촌에서 일하는 소위 양공주였다라는 거를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고 그것이 되게 중요한 자신에게 숙제가 되었던 거죠. 삶의 숙제 같이 되었고 더구나 어머니가 조현병이라는 병을 또 얻게 된 과정을 긴 시간을 통해서 그 병이 어떻게 되어 갔는지를 또 봤고 그거를 좀 낫게 하고 싶다는 그런 딸로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 자신에게 어떤 질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리고 이 워싱턴주의 셔헤일리스라는 곳에서 또 살았던 인종차별이 심한 아주 심했던 곳에서의 경험 그리고 군사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인종차별들의 폭력과 차별의 경험이 어떻게 이제 사람의 몸에 새겨진지 이 그레이스 M 조 작가에게도 새겨져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뭔가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들 그것도 있지만 이제 어머니의 몸에 새겨져 있는 그런 차별의 경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되돌아보는 어머니의 죽음에서 시작하는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르고호의 선원들이라는 책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책 유령연구와 함께 같이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고 되게 매기 넬슨에게 조금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의 일환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 책을 출판한 후 다시 엄마에 대한 책을 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때일은 죽음을 겪고 나니 60세였나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때일은 죽음을 겪고 나니 글로 옮겨야 할 새로운 기억들이 떠올랐다. 작가 매기 넬슨이 이모의 살인에 대한 시선집인 제인 어느 살인에 대해 말하듯 이 매듭을 풀어 그 가닥을 바람에 실어 보내는 데는 이 책뿐만 아니라 구상하지 않았던 속편, 붉은 부분이 필요했다. 라고 매기 넬슨이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책 역시 예상에 없었던 속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만 쓸 생각이었는데 이 책까지 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매기 넬슨이 썼던 책이 이제 이모가 이제 살해를 당한 그 경험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책이 두 편으로 말하자면 이어진 책이 있나 봐요. 그런 책처럼 자기에게도 중요한 연결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책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 책의 존재 이유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말할 수 없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보면 첫 번째는 전쟁의 트라우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왜 말하지 못하나 사람들은 왜 말할 수 없나를 떠올려 보면 사실 너무나 큰 충격적인 상황에
때문에 오랫동안 말을 그 사건들의 자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시기 통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일단 여러 전쟁 피해자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도 물론 있지만 베트남 전을 겪으신 분들도, 저는 그런 케이스를 제 옛날에 뭐 아르바이트로 그런 전쟁 피해자들의 가족의 인터뷰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옛날에 제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녹취 푸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읽으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얘기 자체를 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나 뭐 이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얘기할 수 없음. 그 사건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리지 못할 만큼 기저에 깔려있는 되게 큰 고통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조금 다른 시점이지만, 다른 관점이지만, 이제 망고와 수류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내가 죽으면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자신의 삶의 끝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말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좀 읽어보면 49페이지인데요. 한국전쟁 중 불타버린 도시와 마을의 잿더미 아래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체만 300만 구라는 소름 끼치는 통계 아래에 전쟁 피해자로 간단히 헤아려질 수 없는 이들도 있었다. 시신을 찾지 못해 사망자로 집계되지도 못한 사람들, 훼손이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체들, 온 가족이 몰살당해 연고가 없게 돼버린 이들의 주검. 겉보기에는 자연사 같지만 실은 나라가 황폐화되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었던 사람들, 생존자들이 집단으로 탈출해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까지. 엄마가 20회에 걸쳐 과거에 대해 드문드문 털어놓은 얘기는 이랬다. 오빤 내가 9살 때 전쟁통에 실종됐어. 아버지는 나 10살 때 전쟁통에 돌아가셨지. 내가 제일 아끼던 우리 언니 춘자, 나랑 터울이 제일 덜 졌지. 언니는 1961년 내가 20살 때 죽었어. 내가 그 잔해 속에서 우리 가족을 찾는 데는 25해가 걸릴 터였다. 이 마지막 내는 나는 이 작가님이십니다. 그레이선 엠조 작가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문드문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각조각 붙여서, 혹은 그 비어있는 틈새를 채우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정말 너무 끔찍하고 인간이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보고 겪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마을이 다 초토화되고, 그리고 뭐 옆에 뭐 시체들을 막 이렇게 널려져 있는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내 집을 찾아야 되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음이 그런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그런 잔해 속에서 이야기를 또 구성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저는 문득 그때 뭐 4살 때, 어머니 4살 때 종전을 맞았다라고 여기 책에 쓰여 있는데, 아니 그 후에도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끝났지만 뭔가 계속 전쟁의 여파로 아무튼 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그런 긴장 상태와 사실은 지금도 종전국가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도 북한과의 그런 대립이 있고, 그걸 둘러싼 또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또 있고, 그거를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남한이라고 하는 사우스 코리아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뭐 명시적으로는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에게는 계속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후의 세대들에게도 계속 남아있는 어떤 것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진 기억을 통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그거 자체가 어떤 트라우마적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물론 전쟁으로 인한 피해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한데 양공주였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부당한 존재라는 생각이 결국은 드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이렇게 어쨌든 국가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어쨌든 국가를 뭔가 자리 잡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아주 초반에 많은 역할을 했던 뭐 그런 외화를 벌러 나갔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광부 뭐 파독 광부 이런 얘기도 뭐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이나 이런 미국으로 나가서도 한국에 돈을 보내고 이랬던 분들이나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양공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미군과의 어떤 갈등적 상황을 부드럽게 푸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런 감정을 잘 달래주고 이들의 이들을 향한 감정 노동을 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나라 한국의 네이션 빌딩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희생들이고 뭐 노동자들의 희생들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존재들의 어떤 노고 이런 걸 치하해주고 인정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을 혐오하고 바깥으로 밀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으로서 거부당한 존재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명시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58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기지촌 주변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일 민족, 단일 국가라는 일국 일민주의 기치를 내걸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양부인과 혼혈 아동의 존재를 사회적 위기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미국 아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 아이들을 초국적 입양 대상자로 만드는 대통령령을 선포했다. 미국 선전물은 이 혼혈 아동들이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로 공산주의의 소나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취약한 처지에 있다고 묘사하면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미국인의 애국적 의무라고 선전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은 기지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한국이 그들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버지의 나라야말로 아이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 설득하는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실제로 한국법에 따르면 현실이 그러했다.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할 수도 없었다. 내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이승만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 망명의 조건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살아나가기 힘든 애초의 조건이 있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아이들이다. 우리는 일국 일민주의고 우리나라는 한 나라의 한 민족만 사는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부당한 존재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거부당해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 얘기가 나오고, 그것의 어떤 과정으로서가 이 책이 나오게 된 거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입양되었던 이제 그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요새 영화나 독립영화나 실험영화 같은 거 보면 봐도 그렇고, 문학을 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이제 쓰거나 만들거나 창조하는 이제 작품들이 많이 소개도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그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들어야 하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로 또 다가오고 있고, 이미 다가왔다는 생각도 들고, 그레이스 엠조의 이런 책들도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에 대한 환상,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기죠. 여기서 거부당했지만, 그래도 미국에 가면 뭔가 나아질 거야,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어쨌든 가기 전까지는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제 기억에는 90년대 전후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 되게 좋은, 미국에 간다? 그럼 되게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이미지의 그런 미디어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LA 폭동 같은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사회 문제화된 것들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좀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힘들다더라, 간 사람들이 다 좋진 않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간간히 나오곤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간 분들이 있죠. 80년대, 70년대부터 워낙에 한국이 불안한 상황이었고, 또 한국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되게 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좀 자유의 나라 이런 갈등을 피해서 나가게 되는 분들도 많았다는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민의 역사,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 이민의 역사에는 이렇게 기지촌에서 일을 하다가 그 미군들과 함께 같이 미국으로 떠난 여성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여성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또 이렇게 미국으로 초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오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미국의 미국의 이민의 역사에서 그 여성들의 역할이나 존재도 그냥 지워져 버리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쉬쉬하는, 왜냐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를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가족의 역사에서도 그들의 역할이나 그들의 이름은 지워지고, 국가에서도 이들을 지우려고 하고, 이들을 없는 일처럼 하려고 하고, 가족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 일련의 그런 일들이 엄마의 조현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기에는 어쨌든 80년대, 90년대 이 시기에는 조현병에 대한 그 지식이나 뭔가 생각이 지금도 조금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고 편견이 많은데, 이 시기에도 이 시기는 또 얼마나 심했겠어요. 지금부터 한 30, 40년 전이니까 또 심해서
뭔가 이 오해, 병에 대한 오해나 이것이 뭔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아픔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조현병에 대한 오해, 사회적인 뭔가 가이드라인도 없고 사회적으로 누가 알지도 못하는 이 조현병 때문에 어머니와 나 사이에 또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기고 이게 좀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뒤쪽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목소리를 계속 들어요.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어떤 목소리 이런 걸 듣고 그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목소리 듣기라는 것을 어떻게 좀 다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상적이었는데 370페이지에 목소리 듣기 네트워크라는 자조 모임에서는 목소리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라고 하면서 이 모임에서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목소리에 집중해서 그 말을 따라서 해보고 녹음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삶에 통합시키는 시도를 해보라고 권유한다. 요컨대 목소리를 부정하기보다 수용함으로써 목소리를 듣는 경험 그리고 그것과 관계 맺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현병에 대한 이해나 치유 과정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뭐 목소리가 들린다? 뭐 그러면 이게 되게 뭔가 숨겨야 될 일이고 뭐 그런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병에 대한 편견이고 아무튼 되게 수면 위로 올리기가 힘들었던 일인 거죠. 정신병이라고 어쨌든 칭했을 때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들 문화도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도 뭔가 질병을 보는 어떤 시선,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가족의 시선 그 질병이 가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좀 다루고 있어서 진짜 생각할 부분들이 많고 복잡한 지형들이 거기서 또 나오는데 근데 이거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많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모든 집에 다 있지는 않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아픈 사람들이 있고 그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어쨌든 아픈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병을 다루는 방식이 되게 일반적이다라고 느꼈어요. 너무나 많이 본 어떤 모습이다라고 느꼈고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일반적이다라고 느꼈는데 쇳돌 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쇳돌이라는 그 책에서도 뭔가 그런 약간 아프시죠. 고모가 아프신 걸로 나오는데 중간에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때 뭔가 그 사람 없는 사람처럼 이제 우리 집엔 고모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성들이 집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었고 누구네 집에도 있었고 친구네 집에도 있었고 그걸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 여성들의 얘기를 수면으로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워지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조현병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어떤 몸의 아픔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많이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통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성들의 고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얘기에서 좀 일반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였고
어머니한테는 계속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하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거 나타나는 게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어머니는 음식을 하는 거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부분도 있었고 묘사된 걸로만 봤을 때 때로는 안 좋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그레이스 딸에게는 너는 음식하지 마. 뭐 딸이 어렸을 때 엄마가 음식하는 모습을 보고 난 요리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니 왜 하지 마. 요리사는 그런 거 아니야. 좋은 직업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되게 그러는 장면이 있어요. 넌 요리하지 마. 넌 공부해. 너는 박사하고 좋은 대학교 가. 이렇게 계속 책 쓰고 그렇게 독려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분에게 요리가 어떤 의미였을지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또 그런 복잡한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는 이게 뭔가 자기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머니가 상태가 좋으셨을 때 어머니가 좀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좋으셨을 때의 기억부터 마지막에 이제 좀 많이 아프시고 나서 그리고 그 어떤 고비고비마다 이 음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표현할 수 있었던 어떤 방식으로서 이게 글도 아니고 뭐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다면 글로 썼거나 아니면 뭐 얘기를 했거나 뭐 노래를 부르는 거 좋아하셔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었지만 음식과 관련한 거, 뭔가 먹이는 거, 살리는 거 그런 걸로 좀 표현을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나오면서 그 음식이 되게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레이스 M 조 이분이 음식사회학을 또 가르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교육을 자신이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되게 어머니에게 받은 어떤 유산 같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렇습니다. 147쪽을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음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것인데요. 5장 김치 블루스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성인이 된 후 엄마가 해주는 얘기 대신 전시 민간인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데 여러 해를 바쳤다. 전쟁 당시 어린이였던 생존자들 중 일부는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그때 겪었던 끔찍한 경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지상 공격이 퍼부어질 때 시체 더미 아래 숨어 피난처를 찾던 일, 시체의 강을 헤치고 부모의 주검을 뒤지던 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폭격으로 사지를 잃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본 일에 대해서 엄마는 당신이 목격했을 일들에 대해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자발적으로 처음 꺼내놓은 전쟁에 대한 기억은 김치 이야기였다.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족들은 집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다. 굶주린 사람들은 야생에서 먹을 걸 채집해 먹거나 다른 피라민들이 버리고 간 집과 논밭에서 먹을 것을 찾으며 버텼다. 가끔 미군 병사들에게 음식을 얻기도 했다. 엄마가 겪은 일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직접 겪은 당신은 제대로 기억한 건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가 해준 얘기는 이랬다. 가족들이 피란길에 올랐을 때 수많은 피라민 사이에서 엄마는 가족들을 잃어버렸다. 천신만고 끝에 홀로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할머니가 뒷마당에 묻어둔 김치 항아리를 기억해냈다. 찬장에 쌀도 약간 남아있었다. 엄마는 항아리를 파내서 정해진 양의 김치를 꺼내고 밥을 지어 허기를 채울 만큼만 김치를 먹었다. 9살의 엄마는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몇 주를 이렇게 버텼다. 김치 덕에 계절이 3번 지나도록 살아있었어. 김치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후에 이제 엄마는 미군 부대로 향하게 됩니다. 미군 기지로.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 미군 기지로 가서 먹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미군 기지로 가는 그런 얘기 중간에 이제 김치에 대한 기억이 끼어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는 방식, 예전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방식은 이렇게 음식 이야기로 풀리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어떤 사회적인 자기도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사회에 어쨌든 젊으셨을 때니까 이 사회에 어떻게든 섞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킹을 하면서 어쨌든 음식을 잘하고 그러니까 베이킹을 하면서 미국인이 먹는, 나는 뭐 빵을 좋아하진 않지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빵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 통해서 막 주변에 나눠주고 파티를 열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미국 안에서 자리를 잡고자 했던 자신의 어떤 노력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좀, 그리고 또 버섯 채집 막 이런 걸 채집을 또 하는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 이것도 너무 정말 어떤 그 여성의 생활력, 어머니라는 사람의 생활력과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들인데, 막 상상이 막 돼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을 하면서, 또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정말 생활력 강한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도 막 떠오르고,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여성들, 뭐 저희 엄마도 떠오르고 막 그런 에너지들이 막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버섯 여사라는 어떤 그 미국에서 버섯 여사라는 어떤 챕터가 있고, 여기에 챕터가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그러니까 버섯을 엄청나게 딴 사람인 거예요. 버섯 여사라는 어떤 그런 중간 상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파는 사람 중에 정말 최고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는 이제 막 생겨나려는 야생 버섯 시장의 정점에 있었다. 엄마는 태평양 서북부 전역의 레스토랑과 전문 식료품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매덤 머쉬룸이라는 유통업체에 숲에서 딴 버섯을 판매했다. 거기에는 버섯을 팔러 온 다른 채집가들도 있었지만, 엄마가 팔겠다고 가져온 양은 이들의 버섯보다 10배는 더 많았다. 프로와 취미 채집가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고, 엄마는 누가 봐도 프로인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추어였다. 감히 스스로를 매덤 머쉬룸이라고 칭하는 이가 누군지는 몰라도 엄마가 가져오는 물건 없이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날 이후 나는 진짜 버섯 여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건 바로 우리 엄마였다. 여름에는 블랙베리 여사, 가을에는 버섯 여사인 우리 엄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근본에는 주변 사람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블랙베리 에피소드가 또 앞에 나오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버섯 여사 얘기도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버섯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버섯 여사 이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어쨌든 정말 뭔가 이렇게 막 계속 뭘 만들고 뭘 하고, 뭐 블랙베리 에피소드도 좀 엄청난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엄마는. 그래서 계속 음식과 관련한 일들이 이 어머니의 얘기와 함께 소환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음식, 나오는 음식 좀 열거해 볼게요. 다 재밌는 얘기거든요. 김치, 버섯, 블랙베리, 생태찌개, 치즈버거 이런 음식들이 막 나오면서 어쨌든 먹이고 살리고 구하는 그런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 그렇지만 또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셰프가 됐다. 이 여성이 셰프가 돼서 아니면 정말 버섯 여사 같은 어떤 프랜차이즈의 어떤 사장이 돼서 이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인정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까? 근데 엄마는, 우리 주변을 먹이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대단한 채집가였고, 그랬을 뿐이어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회적으로. 그런 걸까? 뭐 아닌 걸까? 이런 얘기를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엄마의 정체성과 이 버섯이 아니라 이 음식과는 어쨌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또 나에게,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들까지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가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음식을 하고, 막 나눠 먹고, 막 또 누구한테 해주고, 내가 받아 먹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되게 중요한 의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음식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저도 결혼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음식 하는 게 왠지 여자의 일 같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싫죠. 그래서 막 음식하기 싫고 일부러 막 안 하고 싶고 더 막 열심히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저는 근데 음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속 부딪히는 거죠, 저 안에서. 그런 것들 좀 계속 생각했고, 음식한다는 거 나눈다는 게 원래는 좋은 의미였을 텐데, 원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의미인데, 이게 너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작가님이 나중에 되게 어머니한테 음식해준 얘기가 되게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역으로 엄마한테 계속 얻어먹던 내가 다시 역으로 엄마한테 음식을 해주는 이 행위, 이 이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관련해서 음식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 책에 등장하고 있다는 게 더 좋았고, 그래서 그럼 나한테 음식을 한다는 거, 요리를 한다는 건 어떤 거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이것과 주로 전쟁 같은 맛을 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 전쟁 같은 맛에 대한 얘기도, 이게 맛이잖아요. 맛으로 이것을 전쟁을 회상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음식과 관련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유령연구 마지막에 나오나 그러는데, 여기도 나오고 유령연구에도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이 자기의 이야기로, 양공주였던 자신의 이야기로 논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계속 어머니가 생각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마지막을 좀 보내셨어요. 근데 이 책을 보진 못했죠. 그래서 보지 못해서 그래 아쉬웠을 수는 있지만, 그냥 본인으로서 작가 그레이스 M. 조 작가가 아쉬웠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뭔가 한풀이 한국인의 그런 한을 푸는 어떤 행위가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그게 좀 어쨌든 그분의 삶에서 좀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해봤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삶을 쓴다는 건 사실은 나의 엄마로 그 경험이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개인, 군자라는 이름을 가진 엄마를 이해하는 어떤 오롯이 군자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또 해보고,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 엄마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어쨌든 내 옆에 사람이지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이해하려고 그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다. 내 엄마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떤 그런 게 좀 윤리적인 어떤 연구의 태도나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좀 이 일련의 요즘의 독서를 통해서 이제 또 다음에 또 망고와 술탄을 또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에 일련의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죽고 있고 그들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남겨지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지 못했던 것,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좀 계속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망고와 술탄도 그렇고, 제가 오카마리의 기억서사라는 책을 또 최근에 읽었는데, 그 책들을 읽고 또 전쟁 같은 맛과 유령 연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이 경험들이 왜 남겨져야 하는가, 왜 기억이 돼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책의 형태로 그냥 말의 형태일 수도 있죠. 소리로 남겨질 수도 있지만 책의 형태로 어떻게 남겨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되게 저한테 좀 지금 되게 중요한 주제, 고민하는 주제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책 유령연구라는 책도 그렇고 전쟁 같은 맛이라는 책도 그렇고, 사실 오늘 저는 뉴스에 나온 그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의 그 약간 흉물스러운 밭드로총 같은 그런 조형물을 서울시장 광장에 설치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이제 왔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기억하기 편한 것만 기억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기 좋은 것, 편한 것. 그러니까 막 기억해서 괴로운 거, 힘든 거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이런 전쟁 같은 맛이나 유령 연구에서 하고 있는 뭔가 떠올리기 힘든 것들, 상처나 아픔이나 말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그걸 기념하려고도 하지 않고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 사회의 시점에서 지금 이런 책들이 출간됐다는 거, 한국에서. 그리고 정말 한국이 뭔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정말 이제는 거의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 된 거죠. 정말 1세계가 옛날에 미국이 하던 역할을 지금 한국이 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가 넓게 퍼지고, 여기서 그레이스 엠조와 어머니는 한국의 음식을 몰래 먹거든요. 한국 음식을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국의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너네 먹냐, 너네 개고기 먹지 않냐, 이런 비아냥, 그리고 김치를 먹을 수 없고, 그런 괴로운 상황을 여기 그리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를 담가 먹고 이런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아무튼 이런 세계, 어떻게든 한국을 바라보는 그게 바뀐 상황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거, 이런 책이 우리한테 읽혀
읽히고 출간되고 읽혀야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되게 세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더 우리한테 읽혀야 되고, 이렇게 까먹기 쉬운 것들,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강하게 하게 됐고, 그래서 이 타이밍, 이것이 출간되고 이것이 읽히게 되는 타이밍이 저한테도 되게 중요하고 좀 굉장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전쟁이 사실상 계속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옛날에는 우린 뭐 식민지 시절도 다 끝났고 이제 끝났는데 왜 굳이 막 그때 얘기를 해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그 피해나 거기서 비롯된 갈등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비롯해서, 한국전쟁을 비롯해서 정말 계속돼야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또 2026년에 그 어느 때보다 또 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본 두 권의 책, 전쟁 같은 맛과 유령 연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레이스 M 조의 이 책들 여러분에게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추천을 너무 강하게 드립니다. 특히 이 전쟁 같은 맛은 진짜 이게 어렵지 않고 이야기처럼 뭔가 에세이나 뭐 그렇게 그런 형식처럼 일기처럼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또 저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되도록이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